서울특별시의 그 구청 보궐선거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뭐 떠들썩한 얘기인데 그거 너무 난 그 예민한 것 같고 그 당 큰 당이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시간 가면은 반성을 해가면서 다음 전략을 어떻게 가서 그걸 만회하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내부에서 너무 이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그럼 진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이미 참 약한 사람이다. 난 그게 더 오히려 더 처량해 보이고 불쌍해 보였는데 그 뒤에 지금 그 변화가 왔습니까? 자유우파는? 저는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강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한 그 당사자가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사면 복권이 되면서 물론 그 사람이 구청장직을 잃은 것은 사실 그 우리가 법의 판단은 존중하지만은 그 공익 제보자로서 그리고 그 공무상 기밀 누설죄를 이래서 김명수 그 사법체계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참 저 사람이 왜 저런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당선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왜 직을 상실해야 될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좀 안타깝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법부의 그 판결은 존중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후보자로 나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출마시켰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평상적인 생각 속에서는 다른 후보를 냈으면 하는 것이 좋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바로 그 김태호 후보자라는 사람을 사면 복권시킨 것이 용산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 의중이 반영되어져 있고 그 뜻을 거스릴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김태호 후보를 공천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표차로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인 거죠. 이것이 수도권 민심이고 6개월 뒤에는 바로 그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당직자들이 사퇴를 다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당의 그 원로부는 얘기하기를 전쟁에서 지면은 보통 삼국지에도 보면은 장수가 교체돼야 되는데 장수는 멀쩡하고 쫄만 다 교체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악화되고 하니까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물론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그 자체가 큰 변화 중에 그 변화 아니겠습니까? 부총장님 그 혁신위원회 구성되고 한 부분 또 거기 혁신위원장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언젠가는 그 부분이 그 조직이 하나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그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빨랐지 않느냐 보고 더 좀 생각을 해가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그 조직을 끌어들이고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이 배치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좀 많이 그 논의를 한 다음에 어떤 그 자리 구성을 해놓고 그 조직을 공포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저러나 지금 현재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만들어진 조직이 저는 지금 그 외국인이지만 어떤 그 귀한 그 학자 아닙니까? 저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좀 어떻게 보면은 부총장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뭐 X도 아닌데 한국 뭐 X 그 표현할 수 없는 방송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나는 그 사람이 외국인이다 아니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더 반듯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문화 지금 이 시대에 그 파란 눈의 유진벨 선교사 벌써 4대째 지금 그 혁신위원장이 전주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살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이렇게 보면 또 반골 기질도 많고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일한 것도 많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 꺼낸
제 1호 안건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건 얘기하시기 전에 예. 우리 그 혁신위원장 왜 이번에 그분을 선택한 거는 나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프로팀들이 야구, 농구, 배구 이렇게 큰 종목들이 지금 여러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감독분들이 외국인이 오죠. 예. 그러면 한국의 감독들이 기술적으로나 뭐나 지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 외국인 감독들을 지도자를 데려오는 것이 내부에 있는 그 이제 구단주라든가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그 뭐 꽤나 한다는 지도자들이 막 흔들어 가지고 어떤 거 편가름하는 식의 그 흔들림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외국인 감독들을 많이 데려오는 거거든요. 예. 데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제일 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듯이 이번 기회에 그 지금 그 자유 보수 쪽 그러니까는 그 쪽에서 인요한 인요한. 예. 그분을 등용시킨 것은 저는 뭐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한테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그분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힘을 빌어주는 것이 지금 그 자유 그 보수가 어떤 거 혁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혁신위원장,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 혁신을 하자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장을 누굴 왜 그러냐면 그 뭡니까 그 민주당에서 망가지는 꼴을 봤잖아요. 근데 혁신위원장이 들어서 가지고 혁신을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목적은 선거의 승리예요. 내년 총선. 내년 총선 때문에 그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는 그 첫 번째가 수도권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좋은 말씀 많이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꼭 멀리서 보면 꼭 2차 대전 승리하고 저기 영국의 그 보수 정당 그 윈스턴 처칠 같아요. 그래 참 저도 겉으로 보면 참 풍성하고 든든해요. 웬만한 민주당 누가 뭐 때려도 쓰러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근데 파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세 가지인데 그 첫째가 저는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수도권의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분은 전라도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또 경상도는 원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지를 합니다. 함께 하고 있고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수님 그 경기도의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57명입니다. 57명인가? 네, 57명. 57명 중에서 우리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명이에요. 자유우파가? 예, 6명. 그리고 서울은요, 49명이에요. 49명. 49명 중에서 거기가 그 9명입니다. 9명. 국회의원. 그러니까 수도권 국회의원이 전체적으로 106명이에요. 106명. 106명 중에서 겨우 15명만 자유보수 우파예요. 그러면 지난 21대 때 전멸했다는 거예요. 네. 300명 중에서 비례의석 47석 빼고 106명이 중에서 15명, 106명 중에서 15명만 자유우파다. 보수 정당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국회의원 숫자가 그래? 다른 데서 아무리 선전을 하고 해도 뭐 다른 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혁신위원회에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혁신위 얘기해도요. 호남 나중에 투표할 때 가면은요. 거기 표 우리 절대로 20% 못 넘습니다. 우리 20% 못 넘고 TK 절대적으로 보수 우파 정당이 다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아산, 천안부터 시작해서 여기 또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하는 거. 그럼 결국 수도권인데 이뇨한 혁신위원장 등장해서 수도권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을 못 만들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저는 제가 태안에 사는데 젊은 사람들 너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천안 오면은 여기 앞에 그 아라리오 백화점 신부동 앞에 횡단보도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 걸어다니는 모습 보면 신기합니다. 야,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시골에는 하나도 없을까? 근데 서울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저는 MZ 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예?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그래서 밀레니엄 그 세대를 가리켜서 한 천년의 마지막 끈을 밀레니엄 세대. 그게 저는 1980년대생 이후부터 2000년대생이거든요. 이게 인구의 34%를 차지한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분들 1700만 명이라는 거예요. 1700만 명. 34%.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그 보수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혁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끼리 혁신. 뭐 낙동강 이남 뭐 영남 어디 가라. 뭐 어디 가서 뭐 출마해라. 그럴 것 같으면은 저기 예산홍성 4선 국회의원도 서울 가서 출마해야죠. 그래야지. 공주 청양 부여도 거기도 벌써 5선이잖아요. 5선이면은. 아, 왜 낙동강만 이야기합니까? 충남 정치 풍양계면은 그분들도 서울 출마해야죠. 그런데 낙동강이 됐던 뭐 북한강이 됐던 무슨 강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수도권 출마해가지고 106석 중에서 15밖에 21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거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이 지역은 누구냐? 지금 말씀드린 MZ 세대예요.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세대. 이들은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움직일 수 있는 전 혁신에 있어서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는 디지털 세대라는 거예요. 디지털 세대. 어떤 분이 제가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카드를 넣어야만이 정산이 되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정산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카드 넣고 빼고 이거 잘 하거든요. 그게 뭐냐? 아날로그 세대예요. 디지털 세대는 이거 전부 카드로 해서 계산하고 SNS 뭐 하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제가 가가지고 금방 해드렸다니까요. 그래 80년대생 이후는 그런 사고와 관념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적합한 혁신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트렌드를 선호합니다. 트렌드가 뭐냐면은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 어떤 디자인, 어떤 형식.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수, 수구, 꼴통이라고 하잖아요. 꼰대 기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가 지금에 와서 혁신위원회가 나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선호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은 축제 문화를 즐기고 그다음에 뭐 음악을 즐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랩 문화를 즐기고 이런 걸 우리는 낙동강 강바람이 이런 트로트에 취하잖아요. 그러나 MZ 세대가 물론 요즘 뭐 미스터 트로트 임영웅도 나오고 하지만 임영웅도 트로트 당선된 뒤에는 거의 그 다른 그 신세대에 맞게끔 그런 뭐 랩도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의 그 젊은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치인들을 만드는 그 중에 중심이 저는 아마 부총장님하고 저하고는 그 생각이 좀 틀릴 거예요. 이준석 그 전 대표에 대한 생각이 화법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흔히 생각할 때 아유 저 싸가지 없네 이렇거든요. 그 저도 제 아들이 지금 34살이거든요. 얘기할 때 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생각이 제가 차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서로 싸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 발 물러섭니다. 아, 쟤네들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우리 보수 자유파 정당에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편에서 혁신할 수 있는 안이 가지고 가져야만 되거든요. 그걸 무조건 쳐내기 시작하면은 저는 내년 총선이 특히 충남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두려운 보수 자유우파의 선거 전략이 무엇일까요, 교수님? 제가 생각에는요. MZ세대의 정치인을 껴안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실용주의적인 혁신안이 나올 때 민주당은 벌벌 떨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180석 이상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약 법안 국회에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시행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슬프죠. 대통령 된 지 1년 6개월 됐는데 대통령 공약에 대한 입법 하나 못했잖아요. 1년 6개월 됐는데. 한 3년 지나면 소위에게 수돗물 줄줄 새듯 누수현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에 총선에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MZ의 마음을 어울릴 수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돼야 된다. 저는 이걸 누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꼭 단소리 쓴소리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대별로 분명히 생각이 다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그 표현력도 다 다르곤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는 그래도 그 보수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예절이 우선 뒤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순서라고 하는 것도 좀 따라주고 이제 그런 그 모양새가 같이 곁들여져야 이 그 보수, 그 자유 보수가 이제 그 같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제 내 생각만 해도 그러고 내 나이 때도 나보다도 더 진보적이고 나보다도 더 보수적인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그 진보 보수로 나눠서 논의한다면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를 그 앞세우는 우리 이제 이 70대들한테 그 자유를 그 내세우는 그 친구들한테는 아마 그 지금 정당 생활 해가면서 막 그 우리 그 김 의원님보다도 더 강하게 막 그 부르짖는 내 친구도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당진에 있어요. 굉장히 그 소중한 친구인데 뭐 알 수 있겠네. 그 이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오직 지금 나이에서부터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보수만 사랑해오고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만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그 가족들, 그 자식들, 그저 손주도 다 젊은 청년들이지만 며느리까지도 참 그 옳게 그 교육을 시켜가면서 나중에 설명을 해놓고 내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얘기를 늙은 사람의 얘기를 하고 해서 덮어놓고 내내만 하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해주고 내 생각이 틀리면 너희들이 나를 바꿔주고 너희들 생각을 바꿔달라 하는 얘기를 나도 얘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은 나름대로 그분들은 토론을 한대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나중에는 이렇게 그 퍼센트별로 이렇게 답이 온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자체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그만큼 나라 걱정을 온 가족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길어졌는데, 지금 이 정당이 이제 큰 정당이 두 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서 기호 1번을 대표하는 민주당이 있고 기호 2번을 그 대표하는 국민의힘. 이제 이 둘이 이제 그 서로 견제해 가면서 지금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무엇이 식상하냐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가봐야 저는 안다고 보고 아까 얘기한 뭡니까 그 혁신위원장 인요한 저는 그분을 참 좋은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애써주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거는 정치적인 발언할 때가 아니었고 어느 강의를 중간 젊은 세대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한국 의학자가 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학자가 하지 못하는 얘기를 잘 해주면서 그 방송을 들은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 설득을 해주는데 저는 공감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당에서도 그렇게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그 인요한이라고 하는 그 혁신위원장을 적시 어떤 투입을 잘 하셨다. 모셔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토론을 많이 해가면서 그분한테 좀 힘을 실어주면 웬만한 사람들한테 흔들림 없이 어떤 소신대로 협의한 대로 어떤 거 결론이 나와지면 결론 나온 걸 가지고 그분이 적극 밀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겠나. 아까 질문해서 지금 그렇게 대답을 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응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